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서하객 유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서하객인데요. 서하객은 명나라 말에 걸출한 문인이자 지리학자, 여행자, 탐험가로서 세계의 문화 명인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유람 일기인 서하객 유기를 남겼는데 이 책은 유기 문학의 최고의 성과이자 명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한 백과전서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한글로 옮기신 분은 김은희님과 이준호님 두 분이시고요. 이 책을 펴낸 곳은 소명출판사입니다. 1판 1쇄가 발행된 것은 2011년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청나라 강릉 출신의 궁정화가인 오준이 그린 서하객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하객 선생 유상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하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노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객이란 말이 매우 재밌죠. 어떻게 보면 아침에 노을이 드리울 때 집을 나가서 저녁에 노을이 질 때나 집을 들어오는 머물 곳으로 돌아오곤 했던 서하객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낸 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하객은 1587년 태어나서 1641년에 사망했고요. 명나라 강음 오승 사람이고 오승서씨라고 합니다. 서하객의 본명은 홍조이고 자는 진지이며 하객은 호입니다. 본명인 홍조는 훗날 서하객 유기를 찍어낼 때 청나라 걸륭의 이름인 홍역을 피휘하기 위해서 괭조로 고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황제의 이름과 한문으로 같은 이름일 경우에는 피휘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고쳤었죠. 하객이라는 그의 호는 그의 친구인 진계유가 붙여준 호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황도주는 하일이라 일컫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만력 14년인 1587년에 서유면과 왕부인 사이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강소성 강음현 남양기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서하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진함휘가 쓴 서하객 묘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글방에서 공부했는데 입을 열면 술술 암송하고 붓을 들면 줄줄 글이 되었다. 기이한 책을 좋아하여 곰의 역사 저작과 지리지, 산의 도경 및 날아올라 신선이 되었다는 사적 등을 많이 읽었으며 매번 살그머니 경서 아래에 감추고서 남몰래 즐기면서 몹시 즐거워하였다. 다만 부모님의 뜻을 어길까 염려하여 글 공부에 힘쓰고 육아 경전을 읽고 팔고문을 열심히 지었으나
평소 그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했고요. 또 그는 늘 대장부가 마땅히 아침에는 푸른 바다를 보고 저녁에는 창오를 보아야 할 터이니 어찌 한 구석에 스스로 갇혀 지내리오 라고 되뇌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학액이 어린 시절에부터 그 뜻이 남달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학액의 삶의 풍파가 들어닥친 것은 1603년인 그의 나이 17세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부친 서유면과 아후 서홍제가 야방교의 별장에 머물러 있다가 집안의 노비들이 일으킨 반란의 와중에 부친이 심한 부상을 입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부친은 끝내 이듬해인 1604년에 화병이 겹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1607년에 서학액은 강음에 있는 허씨를 맞아 결혼했으나 부친을 여윈 슬픔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더욱 세상사의 염증을 느낀 채 명산대천의 기이한 곳을 다니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홀로 된 모친을 남겨두고 차마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모친이 천하의 뜻을 두는 것은 사나이의 일이다. 노노에서 길을 떠나며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 라고 하였다만 멀고 가까움을 고려하여 날짜를 헤아려 갔다가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면 되나니 어찌 너를 울타리 속에 꿩 끌채 아래의 망아리처럼 꼼짝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식의 행장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모친의 격려에 힘입어 서학액은 명산대천을 찾아 유람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607년 태호 유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30여 년간 유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학액이 세상을 뜬 후에 전해지고 베껴지는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사라진 기록이 약 20여만 자에 달하리라고 한답니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 번역서적도 전체가 7권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서학액 유기 1권에 나와 있는 천태산 유람일기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천태산 유람일기 개중년 서기 1613년 3월 금음 영해연의 서문을 나섰다. 구름이 흩어지고 햇살 밝으니 사람의 마음과 산중의 풍광도 모두들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30리를 나아가 양황산에 이르렀다. 듣자 하니 이곳은 사나운 호랑이가 길을 가로막아 한 달이면 수십 명의 행인들이 변을 당한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멈추고 여관에 묵었다. 4월 초하루.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15리를 가자 길이 갈라졌다. 말머리를 서쪽으로 돌려 천태산을 향하여 나아갔다. 날이 차츰 개었다. 다시 10리를 나아가 송문령에 이르렀다. 산세가 험하고 길이 매끄러운지라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봉화에서 오는 동안 비록 제를 여러 번 넘어야 했지만 모두 산 기슭을 따르는 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애 돌아가는 길이든 물을 건너 오르는 길이든 모두 산등성이에 있다. 비가 온 뒤 막 개인 터라 샘물 흐르는 소리와 산속의 경관이 끊임없이 새로이 바뀌고 푸르게 우거진 숲을 사이로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길을 가는 수고를 잊게 해주었다. 다시 15리를 나아가 근주감에서 식사를 했다. 산꼭대기 곳곳에는 보리가 심어져 있다. 근중령에서 남쪽으로 나아가면 국청사로 이어지는 큰 길이다. 마침 국청사에 운봉스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운봉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성량으로 가는 길은 산세가 험하고 길도 멀어 짐을 가져가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벼운 차림으로 가시고 무거운 짐은 짐꾼에게 들려 국청사에서 기다리게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 여겨 짐꾼에게 운봉스님을 따라 국청사로 가라고 하고 나는 연주 스님과 함께 성량을 향해 길을 떠났다. 오리를 나아가 근중령을 넘었다. 근중령 곁에는 키가 작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다. 줄기는 휘어지고 굽었으며 뿌리와 잎은 짙푸르고 아름다워 마치 우리 소주 사람이 가꾸는 분재와도 같다. 다시 30여 리를 나아가 미타암에 이르렀다. 높다란 산고개를 오르내리는 동안 깊은 산은 황량하고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행여 호랑이가 숲을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해칠까봐 초목을 모두 불살라 버렸던 것이다. 샘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대고 있었다. 산길에는 나그네의 발길조차 끊겼다. 미타암은 만산요에 위치해 있는데 갈 길 황량하고 먼 터에 마침 여정의 중간쯤이어서 숙식하기에 적당했다. 4월 초 이틀.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비가 그쳤다. 길바닥에 괜 물을 건너뛰어 고개를 기어 올랐다. 시내와 바위들이 차츰 그윽해진다. 20리를 걸어 저물녘해야 천봉사에 이르렀다.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산봉우리에 오를 일을 생각하노라니 화창한 날씨도 연분이 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저녁에는 날이 개었다가도 새벽녘에 맑았단 날이
하루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경 무렵 꿈결에 밝은 별빛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서 기쁨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4월 초사흘. 아침에 일어나니 과연 햇빛이 눈부신지라 산 꼭대기에 오르기로 마음 먹었다. 면리를 올라 화정암에 이르렀다. 3리를 더 가자 꼭대기 가까이에 태백당이 있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모두 볼만한 것은 없다. 태백당의 왼쪽으로 내려가면 황경동이라는 동굴이 있다기에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2리를 갔다가 몸을 굽어보니 바위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제법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굴에 도착해 보니 머리를 기는 스님 한 명이 동굴 앞에 암자를 엮어 놓았다. 그런데 동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그런 것인지 돌을 쌓아 동굴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다. 못내 아쉬웠다. 다시 태백당으로 올라갔다가 산길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 황량한 잡초들이 우수수 쓰러지고 있었다. 산이 높아 바람은 살을 내듯 차갑다. 풀잎마다 서리가 한치 남짓 맺혀 있다. 들꽃마다 나무마다 옥구슬이 대롱대롱 사방의 뭇산에는 영롱한 빛이 눈에 가득 되비친 채 빛나고 있다. 고개 모퉁이에는 들꽃이 무성하게 피어 있건만 꼭대기에는 꽃들이 도리어 제 색깔을 토해내지 못하니 이는 아마 지대가 높고 추운 탓이리라. 이어 화장암에서 내려오는 길에 못가의 작은 다리를 지나고 3개의 고개를 넘었다. 시냇물은 산을 감돌아 합쳐지고 나무와 돌은 무성하고도 아름답다. 몸을 돌릴 때마다 기이한 경관이 펼쳐지니 바라는 바에 흡족하기 그지없다. 20리 길을 걸어 상방관을 지나 성량에 이르렀다. 담화정에서 예불을 드리긴 했지만 날들이 쏟아지는 폭포를 구경할 짬이 없었다. 하방광에 내려와서야 성량의 폭포를 우러러보니 문득 하늘가에 있는 듯하다. 듣자 하니 단교와 주렴의 경치가 더욱 빼어나다는데 스님 말씀이 식사 후에 가도 다녀올 수 있으리라고 했다. 마침내 선별교에서 산 뒤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고 시내를 따라 8구리를 갔다. 폭포수가 바위 사위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3번을 굽이쳐 돌아내리고 있었다. 맨 위층은 끊어진 다리 모양의 단교인데 2개의 커다란 바위돌이 비스듬히 이어져 있다. 물은 그 사이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감돌아 못으로 흘러든다. 가운데 층은 2개의 바위돌이 좁은 문처럼 서로 마주하고 있다. 물은 이 문에 조여드는 바람에 물의 기세가 성난 듯 거세다. 아래층의 못 어귀는 참옷 넓고 쏟아져 내려오는 곳이 마치 문지방과 같다. 물은 움푹 꺼진 곳에서 비스듬히 쏟아져 내리고 있다.
세 층의 폭포는 모두 높이가 몇 길씩이나 되는데 층마다 신기한 경관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층을 따라 흘러내리다가 감돌아 흐르는 곳이 굽이진 모퉁이에 가려 있는지라 한눈에 전체의 모습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다시 1, 2쯤을 가자 주렴수가 나타났다. 물이 쏟아져 내리는 곳은 아주 평평하고 넓어서 물의 흐름 역시 완만하다. 못에 가득한 물은 넘실넘실 철썩거린다. 나는 맨발로 숲을 사이에 뛰어들어 나무를 붙들고 낭떠러지 쪽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연주 스님은 따라오지 못했다.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비로소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선벌교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서 성냥에 걸쳐 놓은 무지개와 같은 눈처럼 휘날리는 폭포의 물보라를 구경하노라니 잠자리에 눕고 싶지 않았다. 4월 초 나흘. 하늘과 산은 하나같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선벌교를 따라 담화정에 올랐다. 성냥은 바로 그 너머에 있다. 성냥은 너비가 함자 남짓에 길이는 3길인데 두 산의 움푹 꺼진 곳 사이에 걸려 있다. 나는 듯이 떨어지는 두 줄기의 폭포는 담화정 왼쪽에서 내려오다가 다리에 이르러 합쳐져 날듯이 떨어져 내린다. 폭포 소리가 우르르 쾅쾅 마치 천둥이 치는 듯 강둑이 무너지는 듯하다. 폭포의 깊이는 100길이 넘을 듯하다. 성냥 위에 올라 아래로 깊은 못을 굽어보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성냥의 끄트머리는 커다란 바위돌에 가로막혀 앞산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되돌아 나왔다. 담화정을 지나 상방광사로 들어갔다. 절 앞의 시내를 따라 앞산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돌 위로 기어올라 앉아서 성냥을 감상했다. 하 방광사의 스님이 식사를 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자리를 떠났다. 식사를 마친 후에 15리를 걸어서 만년사에 이르러 장경각에 올랐다. 두 층으로 이루어진 장경각에는 선종의 남북 불교 경전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 만년사 앞뒤로 오래된 삼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3사람이 앉아야 할 정도로 줄기가 굵다. 나무 위에는 학들이 때를 지어 둥지를 틀고 있다. 맑고 우아한 학 울음소리는 깊은 산속의 청아한 소리라 할 만하다. 이날 나는 동백궁으로 나아가 경대와 쌍궐을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도중에 헷갈리는 길들이 너무도 많아 국청사에 가기로 했다. 국청사는 만년사에서 40리 떨어져 있다. 가는 도중에 용왕당을 지났다. 고개 하나를 내려갈 때마다 나는 이미 평지에 이르렀겠니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산고개를 몇 번이나 내려갔는데도
내리막길의 기세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그제야 비로소 화청봉이 대단히 높아 하늘로부터 결코 멀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해 저물녘에야 국청사에 이르러 운봉 스님을 다시 만났다. 마치 오래 헤어진 옛 친구를 만나는 듯 반가웠다. 유람해야 할 순서를 그와 상의하니 운봉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명승지로는 하남과 명암만한 곳이 없지요. 멀긴 하지만 말을 타고 가시면 될 겁니다. 우선 하남과 명암을 유람하신 뒤에 걸어서 도원동에 가셨다가 동백궁에 이르면 명승지인 취벽과 적성을 한눈에 두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월 초 닷새 비올 기미가 있었다. 개의치 않고 하남과 명암을 구경하는 길을 잡았다. 국청사에서 서문으로 향하면서 타고 갈 말을 구했다. 말을 구하자마자 비가 내렸다. 50리를 나아가 보두에 도착했다. 비가 그쳤다. 말을 떠나보냈다. 2리를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봉우리는 휘감아 도는 산골물에 되비치고 나무와 바위는 아름답고 기묘하다. 마음이 한껏 즐거웠다. 시냇물 한 줄기가 동양현에서 흘러온다. 물살이 매우 거세고 규모가 조화강만큼 크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내를 건널 만한 뗏목이 없어 하인의 등에 업혀 건넜다. 물이 깊어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 시냇물을 건너는데 거의 2시간가량이 걸렸다. 3리를 가서야 명암에 이르렀다. 명암은 한산과 습득이 은거한 곳으로 2개의 산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이 바로 대명 일통지에서 일컫는 팔관촌이다. 팔관촌으로 들어가니 사방이 성벽처럼 가파르고 험준하다. 맨 끝에는 몇 길 깊이의 동굴이 있는데 수백 명을 수용할 만큼 넓다. 동굴 밖의 왼쪽에는 암벽 중간에 2개의 바윗돌이 매달려 있다. 오른쪽에는 암벽과 가지런한 높이로 석순이 우뚝 솟아 있는데 암벽과 사이에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 정도로 바짝 붙어 있다. 석순 위에 무성하게 자란 푸른 소나무와 자주빛의 꽃술이 마침 왼쪽의 2 바윗돌과 마주하고 있다. 절경이라 할 만하다. 팔촌관을 나와 다시 동굴 한 곳에 올랐는데 역시 왼쪽을 향하고 있다. 오를 적에 쳐다보니 조그마한 틈새처럼 보였는데 위에 올라서 보니 툭 트이고 넓어 수백 명이 앉을 만하다. 동굴 안에 선인정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다. 깊지 않은데도 물이 말라 있지 않다. 동굴 너머에 기괴한 모양의 바위 하나가 또 있다. 높이는 몇 길이나 되는데 윗부분은 2 사람이 서 있는 듯
갈라져 있다. 스님이 이 바위를 가리켜 한산과 습득이라고 했다. 절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치자 먹구름이 흩어졌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하늘에 떠 있고 애워싼 벼랑 위에는 한산과 습득이 서 있다. 아득한 꼭대기에서 달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청아한 빛이 절벽에 가득했다. 4월 초엿새. 새벽에 절을 나섰다. 6, 7리쯤 가서 현암에 이르렀다. 암벽은 깎아지른 듯 곧게 위로 뻗어 있다. 고개를 쳐들어 공중을 바라보니 동굴이 매우 많다. 한암의 동굴 중간 부분에 동굴 한 곳이 있다. 너비는 80걸음 정도에 깊이는 100여 걸음이다. 동굴 안은 평탄하고 밝다. 한암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다가 벼랑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한암의 움푹 꺼진 곳에는 2개의 바위가 마주하여 우뚝 솟아있다. 아래 부분은 갈라져 있고 윗부분은 이어져 있는데 이곳은 작교이다. 이곳은 상방광사의 성량과 기암을 견줄만 하다. 다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가 없을 따름이다. 돌아와 스님의 거처에서 식사를 한 뒤 대나무 뗏목을 찾아 시내를 건넜다. 시내를 따라 나아갔다. 산 아래의 일대는 온통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가파른 낭떠러지이다. 그 위에는 초목이 엉킨 채 드리워져 있었다. 해당 나무와 박태기 덩굴나무가 우거져 시냇물에 되비치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는 아름다운 난초와 향긋한 풀들이 곳곳마다 끝없이 자라나 있다. 얼마 후 산 입구에 이르렀다. 암벽은 산골물 밑바닥에 수직으로 서 있다. 산골물은 깊고도 물살이 빠르다. 옆에는 발 디딜 틈이 전혀 없다. 암벽 위에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구멍 안은 발바닥 반절만 겨우 걸칠 수 있을 따름이다. 암벽에 몸을 바싹 붙여 간신히 빠져나왔다. 정신이 어질어질했다. 한암에서 15리 만에 보두에 이르렀다. 오솔길을 따라 도원동으로 향했다. 도원동은 호국사 옆에 있다. 호국사는 폐허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지라 토박이들조차 까마득하여 아는 이가 없다. 운봉 스님을 따라 무작정 굽이진 산길을 걸었다. 해는 벌써 서산에 졌건만 도무지 묵을 곳이 없다. 길을 물어 평두담에 이르렀다. 평두담은 보두에서 고작 12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오늘 오솔길로 되돌아오는 길에 30여 리를 돌고 돌아서야 겨우 묵을 곳을 찾게 되었으니 참으로 도원동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도다.
4월 초일에 평두담에서 굽이진 길을 따라 30여리 만에 시내를 건너 산에 들어섰다. 4~5리를 더 가자 산 어귀가 점점 좁아지더니 도화오라는 집이 나왔다. 깊은 못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못물은 맑고도 푸르다. 날듯이 떨어지는 산골 샘물이 못 속으로 쏟아져 내린다. 이곳은 명옥간이다. 산골물은 산을 따라 돌아 흐르고 사람은 산골물을 따라 걸었다. 골짜기 양옆의 산들은 온통 뾰족뾰족한 바위 투성이이고 겹겹이 이어진 산등성이 사이로 푸른 나무들이 섞여 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빚어내니 무릇 아름다운 경관은 하남과 명암 사이에 있도다. 산골물이 다하고 길도 끊기었는데 폭포수 한 줄기가 산 웅동이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그 물살이 대단히 제 멋대로이다. 식사를 마친 뒤 도화오를 나와 동남쪽으로 길을 잡았다. 두 곳의 고개를 넘어 경대와 쌍골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끝내 아는 이가 없었다. 몇 리를 더 가서 물어보고서야 두 곳이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운봉스님과 함께 산길을 따라 기어올라 겨우 산꼭대기에 올라섰다. 아래를 굽어보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마치 도원동과 흡사하다. 그러나 짙푸른 나무들로 덮여있는 만길 암벽은 도원동을 능가하고도 남았다. 봉우리의 중간 부분이 끊긴 듯 갈라져 있다. 이곳이 바로 쌍궐이다. 쌍궐 사이에 끼어있는 둥근 고리 모양의 곳은 경대이다. 경대의 삼면은 절벽이고 뒤쪽으로 돌아들면 쌍골과 이어져 있다. 나는 쌍골을 마주보고 있었다. 날이 저무는지라 오를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는 이미 한눈에 빠짐없이 들어와 있다. 마침내 산을 내려와 적성의 뒤쪽을 따라 국청사로 돌아왔다. 대략 30리 길이었다. 4월 초여들에 국청사를 떠나 산 뒤를 쫓아 5리 만에 적성에 올랐다. 적성의 산꼭대기에는 둥그런 암벽이 우뚝 솟아있다. 마치 성처럼 보인다. 바위의 색깔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다. 바위 동굴들은 스님들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스런 정취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다. 옥경동, 금전지, 새장정이라는 곳들도 모두 별로 특이할 게 없다.